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수업을 이제 뭐 얘기하기 직전에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 또 하나 해보고자 해요. 굉장히 뜨겁고 민감한 이슈긴 한데 이제 지금 이제 뭐 기사를 보시는 분들,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제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얘기가 이제 이슈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정의기억연대를 이제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부터 30년 정도 이제 이끌어온 윤미향 당선인, 뭐그 처음부터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를 이끌어온 그 윤미향 씨가 이제 국회로 들어가게 됐는데, 뭐 개인 비리가 있네, 회계 문제가 있네,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이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기야 그 이제 위안부였던 이용수 할머니, 뭐 어떤 분들은 이용수 운동가라고 표현하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갈등을 표출하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일단 안타까운 건 그 부분, 이 부분이에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이제 그 윤미향 당선인이 잘못을 했다면 이제 법적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여지껏 해왔던 그 강제징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위안부에 대한, 특히 이제 사실은 저는 위안부라는 표현보다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정확히 얘기하면 성노예 문제에 대한 그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더 나아가 배상의 문제가 그 본질이 흐려질까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본의 그 아베 수상 같은 경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할머니들 계신데, 위안부로 갔던 성노예로 끌려갔던 분들, 끌려갔던 건데 강제로 끌려간 거죠. 성적 놀이개로. 그러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국내 일부 이제 극우주의 학자들, 이영훈 씨를 필두로 해서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가 됐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유석춘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위안부는 매춘행위였고 자발적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가 가장 아쉽냐면, 여지껏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같이 연합을 해서 운동을 해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퇴색이 되고 노력해왔던 게 물거품이 될까봐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정의기억연대가 해왔던 운동은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먹고 해왔던 운동인데 이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 해결됐.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정말 이제 일본의 극우 세력이 이제 뒤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나가야겠지만, 지금 이제 벌어지는 게 보도 형국이라든가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어쩌면, 잘못하면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노력이 이렇게 퇴색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수업은 외부 효과를 얘기하려고 해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원래 경제학, 경제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사게 되면 산다는 표현 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근데 외부 효과는 뭐냐면, 그 경제 주체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행위를 해요. 근데 서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공장은 이제 물건을 생산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 물건을 생산해요. 근데 거기서 의도치 못하게 오염물질인 대기가스, 나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럼 원래 경제학적 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 공장,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주는 여러분들에게,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뭘 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물건을 직접 사고 팔 때는 이제 돈이란 매개체로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만 공장을 돌리면서 발생하는 폐수나 아니면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이걸로 인해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은 방향이죠.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으면 무슨 효과도 있을까요? 긍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경제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득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또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볼까요? 자, 양봉업자가 있습니다. 양봉업자. 내가 항상 대표적인 예예요. 양봉업자. 내가 양봉을 해.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과수원을 해요. 과수원을 해. 근데 합니다. 저 양봉업자인 저는 뭐냐면 그냥 나는 꿀을 채취하기 위해 벌을 기르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양봉을 하는 걸로 인해서 옆에 과수원 업주가 이득을 봅니다. 왜요? 벌이 계속 이제 꿀을 따고 어쩌고 하면서 뭐냐면 과수원에서 이제 그렇게 수분이라고 하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과수원 농장주는 저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할까요? 안 합니다. 대개는 안 하죠. 대개는 안 해요. 이런 게 긍정적 외부 효과예요. 제가 양봉을 하면서 뭐냐면 옆에 사과 농장이 잘 되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비용 지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긍정적 외부 효과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경제 행위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대방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이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득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외부 효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에는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부정적 외부 효과예요. 아까 얘기한 바대로 하면은 오염물질이 발생해서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서 주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부정적 외부 효과고 반대로 양봉업자가 벌을 이렇게 하면서 꿀 채취하는 작업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과 농장에게 열매를 맺는 걸 도움을 주면 이거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 외부 효과, 이거는 좋은 의미예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이거에 대한 배상도, 보상도, 이거에 대한 비용 지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제 외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 시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마 이제 저 기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5월 18일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세계보건총회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한국 대통령,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세계 총회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하는 거예요. 대표연설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코로나 시국을 잘 대처했기 때문에 이제 대표연설을 했겠죠. 근데 거기서 대통령이 그대로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거 다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신은 뭐다라고 공공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국경을 넘어 협력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요금제, 공유제, 공공재, 사적제의 정의라만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백신은 공공재입니까? 공공재가 맞나요? 공공재는
이제 정의하면 배제성, 경합성이 없어서, 즉 시장성이 없어가지고, 네. 민간 부분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민간 부분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정부가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백신이 그렇습니까? 대통령님이 공공재라고 얘기했어요. 공공재로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의 공공재로서라는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공공재일까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공재였으면 하는 거겠죠. 그쵸? 뭐에 가까울까요? 어떤 거에 가까워 보이세요? 네. 적어도 공공재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 증거가 뭡니까? 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나요? 여러분 기사 보셔서 아시죠? 다국적 제약회사들 각 나라에 다 들러붙었어요. 왜 들러붙었습니까? 제약회사들이 뭐 인류에 헌신하기 위해서? 에이, 아니잖아.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뭐예요? 공공재는 아니야. 그럼 뭐냐? 그러면 사유제 아니면 요금제가 되는 거예요. 배제가 가능한 거예요.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신 팔아먹잖아요. 백신 개발되면, 네. 그쵸? 그러니까 주사 맞으러 가서, 주사 형태라면 주사 맞으러 가서, 네, 돈을 내야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적제, 사유제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요금제에 가까울까요? 백신 개발하는 건. 그러니까 경쟁성의 논리를 보는 거죠. 내가 그 주사를 맞는다고 여러분들의 몫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을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경쟁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요금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왜 그러냐?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백신 개발에 비용이 적게 듭니까? 많이 듭니까? 그리고 백신 개발에 기술력이 많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엄청난 기술력과 자원이 투입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각 나라에서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제약회사들, 기업들은 큰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뭐를 하죠, 결정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뭘 합니까? 규제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개발하라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경쟁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요 나라들 기금 마련해가지고 해줘.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로 이제 돈을 투자했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개발이 되면 인류 공동의 공공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선언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성격은 뭡니까? 요금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제에 가깝죠. 그렇죠. 돈으로 통제 가능하죠. 돈을 내면 맞을 수 있고 돈을 내지 않으면 백신 혜택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제가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네, 주사를 맞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백신이 제대로 개발됐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물론 백신 개발하고 양이 소량일 때는 사유제의 성격을 띌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면 이제 누구나 돈을 내게 되면 맞을 수가 있게 되죠. 적어도 공공재는 아닐 겁니다. 왜? 민간 기업이 관심을 갖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관심을 갖고 뛰어드니까 이럴 겁니다. 그러면 자 외부 효과로 같이 가서 그 백신 얘기를 해보죠. 백신 예방주사 다 좋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이 나왔어요. 나오니 맞겠죠? 왜 맞아요? 이타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제가 맞아야 다른 사람에게 병을 감염시키지 않고 건강해지죠. 이거 다 집어치우고 일단은 가장 솔직한 이유는 맞는 이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맞는 거잖아요. 내가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너나 없이 다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도치 않은 내부 효과가 나와요. 좋은 내부 효과가 나와요. 뭘까요? 온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큰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았지만 너나 없이 누구나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 사회가 건강해져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 자 이래요. 설문조사를 때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타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그랬다고 설문조사 나왔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해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의도치 않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항상 매년 유행하던 독감, 각종 질병들이 그냥 쓱 지나갔어요. 많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왜?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겨울에 무서워하던 그 질병, 독감 같은 것들이 예방주사를 별로 맞지도 않고도 쓱 지나간 거예요. 예기치 못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가. 긍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 같은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사회에서 진짜 예방 효과, 전 사회가 긍정적 효과가 나오려면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한 70% 정도가 그 예방 접종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이러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어요.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자 너나 없이 서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병에 걸려서 치료를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싸요. 그게 백신 개발의 이유고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뭐냐?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금 신종플루 같은 경우, 독감 같은 경우는 어린이하고 노약자는 무료로 맞춰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같이 맞아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긍정적 외부 효과, 파생 효과가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짜가 아니에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정부가 지불하는 거예요. 노약자나 저기 어린이들에게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면 일정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어렵거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더 들어갈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파생적 효과, 외부 효과인 사회가 건강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누군 맞고 누군 안 맞게 되면 사회적 병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금이나 혜택을 주면서까지 해라 떠미는 거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뭘 할까요? 그거에 대한 비용 지불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특정 공장이 매연을 뽑아내거나 오폐수를 뽑아내게 되면 뭐예요? 환경 개선 부담금 같은 걸 부여하는 거예요. 돈 내. 그래, 돈 내라. 그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백신으로 돌아가서 백신이 지금 아까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환경의 측면에서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올까요?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올까요? 백신을 다 같이 맞아서 우리 전체 사는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 위협이 줄어들면 지구 환경의 측면에서는 이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100% 확신할 수 없지만 파생 효과가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요? 근데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 위협이 줄어들게 되면 뭐합니까? 산업활동, 경제활동을 많이 하겠죠. 오염이 유발되겠죠. 환경의 측면, 지구의 측면에서는 이제 네거티브한 겁니다. 서로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담배 한번 볼까? 담배 왜 펴요? 담배 피시는 분 계십니까? 일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담배 왜 펴요? 담배 이러려고 펴요? 내가 담배를 뻑뻑뻑 펴가지고 담배 연기로 간접 피면 이런 걸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피는 분 계세요? 뭐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런 거보다는 담배를 피면서 기호식품이니까 만족을 느끼려고 피잖아요. 난 내가 행복하려고 피는데 예기치 않게 상대방에게 다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흡연으로 인해 간접 흡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내 행복을 위해서 담배를 피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정부는 뭐 합니까?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담배 피지 마 하고 규제하죠.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에서 일정 거리 내에서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규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피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담배를 피지만 가령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거예요. 과태료도 물리고 못 피게 금지도 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흡연행위 또 이제 외부 효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제행위 뭔가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혜택을 줘요.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 외부 효과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관리하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비용을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막거나 이런 거라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올 때는 보조금이나 혜택을 주면서 하라고 독려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음은 독점을 볼까요? 독점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것도 시장 왜곡이죠.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시장 내에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해야 된대요. 근데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하나 또는 소수예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하잖아요. 물건값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안 쓰는 거의 다 쓰실 거예요. 거의 다 쓰실 겁니다. 근데 이거 생산하는 업체, 그 다음에 이동통신 서비스 하는 업체 몇 개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독점은 아니고 과점이에요. 몇 개 업체가 하니까. 그러면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품의 질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울며 겨자 먹기를 써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핸드폰 시장의 전형적인 과점 시장. 이동통신도 마찬가지고 몇 개 안 되잖아요. 핸드폰 만드는 업체 몇 개 안 되고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독점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지대 추구 행위가 벌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렌트 시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초과이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과이득.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거나 수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 공급자 아니면 혹은 소수의 공급자는 최대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 가격을 터무니없이 받겠죠. 이런 것들을 굳이 얘기하면 지대추구행위 하나의 예가 될 거예요. 초과 이득을 보는 거예요. 원래는 수요와 공급성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돼 이런 것들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왜? 공급자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 비효율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이 나 혼자 온 소수밖에 안 돼. 그럼 뭘 생각하냐면 생산 원가 생각 안 해요. 정부가 많이 그래요. 정부가 이제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물건을 생산하면 원래는요 단가를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게 가장 이득이 많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을 생산하고 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적은 비용으로 적은 자원으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놔야 싼 값으로 팔아야 물건이 팔릴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물건인데 생산자가 나 혼자 혹은 몇 명 안 돼. 그럼 뭐야? 그러면 생산 단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부 부분이 그래요. 옛날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정부에서 서비스나 제어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냥 세금을 가지고 물건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면 돼. 비용이 얼마나 들든 세금 가지고 이런 게 X 비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단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로 독과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원가가 얼마가 들든 생산하면 돼.
왜? 국민들이 다 필요로 해요. 핸드폰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격 올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경제학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장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적은 자원을 들여서 뭐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독점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독점이나 과점이 이제 민간에서 발생했을 때 정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행정학이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규제겠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그러니까 독점이 발생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받을 우려가 있어요. 일정 가격 이상 못 올려받게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번에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든 것 같은데 5G 이제 이동통신 이제 도입됐을 때 주요 이동통신사에서 요금을 얼마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통제했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비싸다. 안 된다.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 함부로 이제 가격을 책정하고 그러는 걸 막기 위해서 막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독점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꾸 시장을 왜곡시키게 되면 그 산업이나 그 서비스를 정부가 가지고 가요.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민간 기업이 너무 횡포가 심하니까 그 해당 산업이나 서비스를 국유화해 버려요. 근데 뭐 지금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시장 경제가 이제 활발하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국유화도 독점의 문제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긴 해요. 하죠.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이제 독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규제예요. 규제. 가격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품질 규제도 가능해요. 품질 규제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시장 개입을 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네. 문제가 되면 법적 제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독점은 그러니까 원래는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독점은 생산자가 너무 적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